안녕하세요. 교실서 배우지 못한 바이오 이야기를 소개하는 Y쌤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친숙한 용어가 되어버린 생명과학 기술 용어 PCR을 소개하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PCR은 전문 분야의 용어가 아니라 생활인의 용어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 PCR 검사 받으세요 라는 말 쉽게 들었죠? 그러나 중화효소 연쇄 반응, 폴리머라이즈 체인 리액션의 약자인 PCR이 어떤 원리를 가진 기술인지 아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 기술을 이해하려면 분자 생물학적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교실서 배운 분들이 그닥 많지 않은 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이오 이야기로 PCR을 소개하겠습니다. PCR은 DNA 분자를 증폭하는 기술입니다. 분류학과 형태학 그리고 생리학으로 구성된 전통 생물학 교과서로 생물학을 접한 세대는 당연히 왓슨과 크릭 이후에 발전한 분자 생물학적 배경 지식을 이해하기 어렵죠. 그러나 분자 생물학적 지식이 충분하게 정리되어 있는 교과서를 접한 세대들도 이런 지식에 문외한인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인 듯 합니다. 요즘 학생들은 너무 이른 시기부터 대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요. 초등학교 4학년부터 대학 입시를 위한 달리기에 참여되도록 종용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대학 입시를 인생의 변곡점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들에게 모든 선택의 기준은 입시에 유리한지 불리한지겠죠. 수학이나 어학 위주의 공부에 대부분의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입시에 유리한 교과에 대한 편식이 강해지니 지적 다양성은 실종되고 있습니다. 어문학 계열, 인문사회 계열, 예체능 계열 그리고 상경 계열 등 소위 문과로의 진로를 염두에 둔 학생들은 분자 생물학적 지식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진로를 일찍부터 정한 학생들은 입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공부는 쳐다보지도 않죠. 관심이 없으니 호기심이 동할 일도 없겠죠. 그렇다고 이공계를 원하는 모든 학생들이 분자 생물학 공부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쨌든 최근에 교과서로 배운 분들조차 분자 생물학적 지식에 문외한인 것에 저는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전문 지식에 귀를 닫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정보의 바다인 인터넷이 생활의 일부가 되면서 서치만 하면 모든 지식이 내 머리에 들어올 수 있다는 망상을 갖고 있는 거죠. 당장 필요 없는데 어려운 공부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서치만 하면 화면 가득 필요한 지식이 있으니 당장 필요 없는 전문 서적을 봐야 할 이유가 없겠지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놓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식의 연결이 필요합니다. 지식의 연결이 있어야 통찰이 가능하고 발상의 전환도 할 수 있죠. 우리는 아하라는 통찰의 순간 행복감을 느낍니다. 생각도 통찰도 발상의 전환도 모두 뇌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다양한 지식과 정보가 대뇌피질의 여기저기에 숨어 있어야 필요할 때 튀어오르지 않을까요? 그럴 때 아하가 가능해지죠. 인류를 도운 생각은 AI가 아니라 인터넷 서치가 아니라 누군가의 뇌에서 떠오른 아하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면에서 분자 생물학적 지식을 배경으로 하는 PCR 이야기는 꽤 다양한 정보를 포함한 논리적인 바이오 이야기입니다. 뇌를 깨우기에 좋은 이야기죠. 10여 분간 들려드리는 이 이야기로 여러분의 생각의 지평을 넓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PCR은 이론이나 법칙이 아니라 기술입니다. DNA 분자를 증폭하는 기술이죠. DNA 분자 이해가 없다면 PCR 기술도 없습니다. 그러니 DNA를 발견한 왓슨과 크릭 그리고 프랭클린이 없었다면 PCR도 생명공학의 발전도 없었을 겁니다. DNA 분자를 증폭한다는 것은 세포에 있는 DNA 한 카피를 몇십 개 또는 몇십만 개의 카피로 늘린다는 뜻입니다. PCR을 한 번 돌리면 DNA가 2개 됩니다. 2번 돌리면 2의 제곱계, 4개가 되죠. PCR을 10번 돌리면 이론적으로 DNA 사본이 512개가 됩니다. 보통 실험실에서 30회 전후로 돌리고 나니 원 DNA에 필요한 부분이 수천만 배의 사본으로 증폭되지요. PCR은 바이오벤처 회사 시터스에 근무하던 과학자 캐리 멀리스가
1983년에 개발한 기술입니다. 멀리스는 1993년 이 기술로 노벨 화학상을 받습니다. 이론이나 법칙도 아닌데 기술만으로 노벨상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연구 방법론적 측면에서 혁신을 주었고 결론적으로 관련 산업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죠. 범죄 수사에서 범인을 확인하는데도 PCR 기술이 이용됩니다. 적은 양의 혈흔 또는 머리카락만으로도 범인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바로 DNA 증폭 기술인 PCR 때문이죠. 병원에서 특정 질병의 유전자 검사를 할 때도 PCR 검사를 하죠. 유전자 조작 농산물을 찾을 때도 PCR 검사를 합니다. 충분한 양의 DNA를 확보할 수 있다면 상상할 수 있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유전자가 존재하는지, 그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지만 한 발 더 나아가 원하는 유전자를 선택해 다른 생물체에 넣는 것도 가능하죠. 지금 의학 분야에서는 필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PCR 기술입니다. 감염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종류를 알아내고 백신을 만드는 등의 많은 일에서 PCR 기술이 이용되고 있죠. PCR은 생명공학의 치트키 같은 거죠. 예를 들어 2022년 노벨 생리의학상도 PCR 기술이 없으면 불가능했습니다. 당시 노벨위원회는 고인류의 유전체 분석을 통해 인류 진화의 비밀을 밝혀낸 스반테 페보 박사를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어렸을 때 이집트 역사와 미라에 관심이 많았다는 페보 박사의 집념이 만들어낸 성과이긴 하지만 PCR이라는 기술이 없었다면 결과를 낼 수 없었을 겁니다. 고인류 화석에서 DNA를 추출했다고 해서 분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페보 박사는 아프리카에 있던 고인류가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 유입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얻으려면 DNA 증폭 기술은 필수적이죠. PCR 기술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이중 나선의 DNA를 하나의 가닥으로 분리하고 DNA 중화표소가 일을 할 수 있게 분리된 각각의 가닥에 몇 개의 올리고머, 즉 프라이머를 만들어 붙여줍니다. 그리고 나면 DNA 중화표소는 유전자에 상보적인 뉴클레오타이드를 붙이는 거죠. 이 과정을 반복할 수 있게 하는 간단한 기계가 PCR 기계입니다. 저는 대학원에 진학 후 미생물 실험실에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실험실에서 하는 주된 일은 미생물 밥을 만드는 일이죠. 조성에 맞게 정량하여 만든 배지물을 멸균한 후 페트리 디시에 붓고 며칠간 수분을 말려야 실험할 준비가 됩니다. 미생물 밥, 즉 배지에 오염되지 않게 균을 이식하고 항온기에 넣어 키우며 관찰하는 것이 매일매일의 일과였습니다. 고인이 되신 지도 교수님께서는 며칠 열심히 하다가 힘들다고 며칠 쉬는 행동하는 것은 실험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반복해 말씀하셨죠. 자식들 보듯이 매일매일 균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부가 끝날 즈음에야 그 잔소리의 의미를 알게 되었죠. 실험균을 여러 번 잃고 나서야 그 당부가 기억났으니까요.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며칠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영락없이 균은 웃자라거나 오염되어서 해야 할 실험을 망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죠. 멸균 배지를 만들고 균을 관찰하는 지루한 일과를 보내며 논문을 준비하던 중 지도 교수님께서 유전 연구를 위해 PCR 기계를 설치하셨습니다. 당시 다른 연구실에는 없었던 선진적인 기계였죠. 대학 졸업 후 7년이나 지난 후 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며 학문적 격차를 경험했던 나는 이 새로운 기계에 매우 위축되었었습니다. 지금은 PCR 기계가 생물학 실험실이면 가지고 있어야 할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시간의 흐름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격세지감이 듭니다. PCR 기술의 원리는 이중 나선을 떼어내고 각 사슬에 프라이머를 붙이고 DNA 중화표소로 뉴클레오타이드를 붙여주는 것입니다. DNA 변성, 결합, 신장을 반복한다고 말하죠. 첫 번째 단계인 변성은 이중 나선을 떼어내어 단일 가닥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단계인 결합은 프라이머라는 중화표소에 비빌언덕을 붙여주는 것이죠. 세 번째 단계인 신장은 중화표소를 이용해서 프라이머로부터 새로운 뉴클레오타이드를 붙여주어 단일 가닥을 이중 나선으로 바꿔주는 과정입니다. 이중 나선은 DNA 구조를 발견한 제임스 왓슨이 쓴 책입니다.
또 이중나선은 DNA 구조의 상징적 표현이죠. 살아있는 세포에서 DNA는 이중나선의 형태로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세포 내에서도 잠시 떼어져 있는 때가 있죠. DNA를 복제해야 하거나 전사하거나 수선해야 할 때가 그런 때겠죠. 그런데 생체 밖에서도 DNA 나선을 열에 의해서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열이 식으면 다시 붙습니다. DNA는 열에 의해 변성된 후 구조와 역할을 잃는 단백질과는 다릅니다. 생체 밖에서 DNA 변성, 결합, 신장을 하려면 열 조절이 필요하죠. 대략 섭씨 95도, 50도 전후 72도 정도의 온도가 한 주기 사이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중 나선을 떼어내고 각 사슬에 프라이머를 붙이고 DNA 중합 효소로 뉴클레오타이드를 붙여주는 것이 한 사이클의 완성이죠. 대략 95도 정도의 온도에서 DNA 이중 나선의 수소 결합이 떨어져 단일 가닥으로 되는 DNA 변성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DNA를 단일 가닥으로 만든 후 새로운 뉴클레오타이드를 붙여주기 위해서는 실험자가 만든 10개 내지 30개 가량의 뉴클레오타이드 조각을 붙여야 하는데 이때를 두 번째 단계인 결합이라고 합니다. 주형 DNA 염기 조성이 어떠냐에 따라 설정하는 온도가 다르죠. 주형 DNA 염기 조성이 어떠냐에 따라 설정하는 온도가 40에서 65도 정도로 다르지요. 실험 조건을 잡으려면 실험자가 온도값을 바꿔가며 반복 실험을 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은 논문을 찾아보면 근사값이 나오겠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DNA 신장입니다. 주형 DNA에 결합한 프라이머에서 시작해 상보적인 염기가 차례차례 연결되어 이어지는 과정이죠. 보통 섭씨 72도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변성, 결합, 신장이 순서대로 이어지면 한 주기 사이클이 완성되는 거죠. 한 주기가 끝나면 원하는 부위의 DNA가 처음에 2배가 되죠. 실험실에서는 보통 저녁 때 시작하여 아침에 꺼내는 조건으로 30회 전후의 사이클을 돌립니다. 이론적으로 원하는 장소의 DNA가 2의 29제곱계가 만들어진다는 뜻이죠. 2021년 4월 뉴욕타임즈에 PCR 검사를 위한 길을 닦았다고 평가된 토마스 브릭 박사의 부고 기사가 났습니다. PCR 방법의 발명으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은 캐리 멀리스입니다. 그런데 왜 토마스 브룩이라는 세균학자가 PCR 검사의 길을 닦았을까요? 그렇습니다. PCR법의 개발에는 직접 개발한 연구자 외에 매우 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숨어 있습니다. DNA 구조는 1954년 왓슨과 크릭 그리고 플랭클린이 밝혔고 이어진 염기 서열을 결정하는 방법은 프레드릭 생어가 찾아냈죠. 그리고 1956년 DNA 중합 효소를 아서 콤버그가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체인 리액션, 연속적으로 반응을 하여 원하는 DNA 조각을 많이 얻을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이 멀리스인 거죠. DNA를 하나의 가닥으로 분리하고 올리거머를 붙이고 중합효소를 이용해 합성하는 과정을 반복해서 할 수 있겠다는 아이디어를 1983년 우연히 떠올린 사람이 멀리스인 거죠. 그런데 PCR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발견이 숨어 있습니다. 한 가닥이 된 DNA에 뉴클레오타이드를 붙일 수 있으려면 DNA 중합효소, 즉 DNA 폴리머라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효소는 열에 약하죠. 효소는 고온에서 활성을 이루니까요. 그래서 3개의 수조를 붙여놓고 신장 단계 직전에 효소를 넣어야 했습니다. 30번의 PCR을 위해서는 10여 분마다 반복해서 효소를 넣는 과정을 거쳐야겠죠. 이런 고된 실험 과정에서 어떤 연구자가 섭씨 80도에서 활성을 갖는 중합효소를 세균에서 추출했다는 논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세균, 테르무스 아쿠아티쿠스를 찾아서 DNA 폴리머라제를 분리하고 태그라는 이름을 붙였죠. 이 이후 증폭하고자 하는 부분을 포함하는 주형 DNA, 프라이머, 4종류의 뉴클레오타이드, 태그 폴리머라제를 같이 반응기에 넣고 돌리면 되었죠. 1976년 타그 폴리머라제를 분리한 이가 신시내티 대학의 존 트렐라입니다. 그런데 테르무스 아쿠아티스라는 균을 찾은 사람이 바로 토마스 브릭이죠. 뉴욕타임즈 부고에서 PCR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그분이죠. 그는 미국 옐로스톤 국립공원 내의 온천에 사는 미생물을 연구하다가 73도 이상의 온도에서 살 수 있는 미생물을 발견하며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페루무스 아쿠아티스라는 이름을 가진 이 세균은 약 80도에서 생존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잠수종을 이용한 해저 탐사를 통해서 100도에서 110도 정도의 온도가 유지되는 곳에서 호열성 세균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죠. 태그 폴리머라제가 안정적으로 보급될 수 있는 거죠. PCR 기술로 노벨상의 영예는 캐리 멀리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분자 생물학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하며 많은 과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도구가 개발되었기에 멀리스의 머릿속에서 아하가 있었겠죠. 과학 발전의 축소판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어느 개인의 업적도 그만의 것은 아니죠. 어떠한 생각도 완전하게 새로울 수도 없고 어떠한 과학자도 진정으로 특별할 수는 없는 거죠. 한 개의 기술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배경 연구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바이오 이야기가 유익하셨나요? 다음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내 동서